그냥 공부를 거의 안 시켰다고 하시더라고요. 초등 때는 그냥 뭐 문제집 한 권? 그것도 주요 과목만? 학원 안 보낸다면서 집에서 뭘 얼마나 시키는 거예요? 이런 얘기까지 이제 들으시는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도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쭤봤더니 네, 그러니까 이 거는 공부에 제일 중요한 그 기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은 수포자인 학부모님이서 잘하는 아이가 나왔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학부모님이 엄마 아빠는 수포자 이런 말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우리 집안에는 수학 잘하는 사람 없어. 이런 표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가련패밀리 브루스피디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초등 5, 6학년 공부의 정석 교집합 스튜디오의 주단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희 시청자분들께 소개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교집합 스튜디오의 주단쌤이라고 하고요. 수학교육 전문가이자 공부법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초등 5, 6학년 공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일단은 초등 5, 6학년의 변곡점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기존에 잘 해오던 아이도 삐끗해서 이제 무너지기도 하고, 또 기존까지는 그냥 저냥 해왔던 아이도 퀀텀 점프라고 하죠. 쫙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중요한 시기라고 이제 보는 거죠. 여러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두 정도의 사례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정말 잘 해오던 아이, 그러니까 저학년 때부터 부모님이 시킨 것들 다 잘하고 정말 우등생이어서 동네에서 정말 부러워하는 그런 아이였는데, 얘가 저랑 한 4학년 때 잠깐 공부를 했었거든요. 어느 목적이 있어가지고 저랑 만나서 공부를 하고, 그걸 마치고 나서 이제 뭐 각자 빠이빠이 했는데, 그러고 나서 한 6학년 정도 됐을 때 어머님한테 다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이랬더니 누구누구가 요즘 너무 갈피를 못 잡고 있어서 선생님이랑 굉장히 친했어가지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려고 한다. 어머님 말씀이 공부를 다 놔버렸다. 기존엔 잘하던 아이인데 사춘기가 와서 그렇다. 여자아이였어요? 네, 여자아이였고 뭐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 외부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아이를 가르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가지고 상황은 이러저러해서 어렵지만 그래도 제가 아꼈던 아이니까 한번 만나보겠다. 그래서 아이를 만났어요. 일단은 태도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저에 대한 그 호의가 많이 없어진 상태. 처음에는 뭐 얘기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막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요즘 애들 좋아하는 뭐 여러 가지 얘기도 하면서 그래서 좀 풀어줬죠. 했더니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너무 빡세게 아이를 굴렸던 거예요. 근데 수학을 저랑 만났을 때도 이제 좀 많이 선행한 거를 공부를 했을 때였는데, 그때 저랑 관두고 나서도 엄청나게 빨리 진도를 나가서 초6 되기 전에 고등학교 수학까지 다 한 번을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의 영재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조금 잘한다고 소문은 났지만 처음에는 하기 싫었지만 그 뭐 착한 아이니까 그냥 칭찬해주고 하니까 잘 따라하다 어느 순간부터 사춘기가 올라오면서부터 이건 좀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말 안 듣기 시작하고 숙제 안 하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이제 생활 패턴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계속 싸우게 된 거예요, 엄마랑. 그러다가 이제 아예 나버린 상태. 너무 안타까운데 그때 어머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거였어요. 지금까지 해오던 게 너무 아깝다. 얘는 이러다 자기 인생 망치는 거 모른다. 뭐 듣자마자 이건 아니, 그러니까 그죠? 어떻게 서로 반응이 네네. 그게 분명히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애를 봐가면서 아이랑 이제 이렇게 소통도 많이 하면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근데 애들 그 얘기하면서 우는 거예요. 자기라고 왜 지금 이러는 게 잘못된 게 아닌지 왜 모르겠냐. 자기가 또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또 잘 될까 본인도 무섭대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는 그냥 아이의 그냥 몸부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 부모님한테 아이랑 만난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 정도까진 뭔지 몰랐다. 그래서 그 이유는 잘 해결이 된 걸로는 알고 있어요. 그때 이제 느꼈죠. 아무리 잘해도 이 시기 못 지나면 정말 큰 문제구나. 저희 그 대학 커뮤니티가 있어요. 거기에 올라오는 글들 중에서 나이가 40이 됐는데도 아직도 부모한테 어릴 때 받은 상처가 아직도 회복이 안 돼. 서울대 출신인데도. 부모가 그렇게 많이 푸시하셔서 나름 지금 갔는데. 성공한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 강연에 이제 자주 오시는 부부가 있으셨어요. 부부가 오는 경우는 흔치 않거든요. 이제 눈인사 정도 할 사이가 됐고 오셔서 질문도 하시고 이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의 사정을 조금 알게 됐어요. 이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때 그냥 공부를 거의 안 시켰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중1인데 초등 때는 그냥 뭐 문제집 한 권? 그것도 주요 과목만?
그리고 교과서 정도 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했대요. 이제 어머님, 아버님도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신 상태. 이제 중2 정도 되려고 하니까 이제는 조금 공부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긴장이 되니까. 네. 근데 웃긴 거는 그때까지 중1을 지나오면서까지도 계속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셨던 이유가 어디 가서 지적받거나 못한다는 얘기를 전혀 듣질 않았고 오히려 애가 굉장히 똘똘해요. 학원 안 보낸다면서 집에서 뭘 얼마나 시키는 거예요? 이런 얘기까지 이제 들으시는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도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쭤봤더니 뭐 독서만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독서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알고는 있죠. 근데 알고는 있잖아요. 근데 뭘 어떻게까지 독서를 하셨는데 아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까지 뭔가 잘할 수 있었던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표현 들어보셨어요? 책장 읽기? 책장 읽기요? 네. 뭐 처음 듣는 표현이죠. 그분이 하신 표현인데 아이랑 같이 쉬는 날이면은 그 대형 서점에 가셨대요. 대형 서점 가셔서 섹션을 정해주는 거예요. 한 책장을.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초등학생 때였으니까 이제 애들용 책장 하나를 정해주고 이게 이제 네 서재라고 생각하고 보고 싶은 책을 마음껏 보다 가자. 그거를 매번 하셨대요. 초등학교 내내. 그것도 참 대단한데 가서 너는 하는 거 보자. 나는 옆에서 커피 마신다. 이것도 아니고 부모님도 같이 책 가져와서 애 옆에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부터 이분들은 0.001% 아닌가? 결국엔 아동 섹션을 시작해서 청소년 섹션으로 가고 뭐 이렇게 점점 이제 섹션을 넓혀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까지 딱 들으니까 느낌이 딱 오는 거죠. 얘는 이미 선행을 했구나. 이거를 정리해서 머릿속에 넣지만 않았을 뿐이지 일단 문해력이 되겠지. 일단 이해력 같은 것도 되겠지. 요약력 뭐 다 되겠지. 이미 모든 기본적인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다 갖춘 아이에다가 배경 지식까지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여태까지 이렇게 온 게 너무 당연한 얘기처럼 이제 느껴지는. 중학생인데도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지금부터 교과 문제집 풀고 조금 진도 나가면 잘할 수 있을 텐데 초 5, 6 정도면 더 일찍 시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늦게 시작해도 제대로 자리만 잡으면 중학생부터 공부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결정적으로 하게 됐고 5, 6학년 아이들을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기초 없어도 이때 잘 다지고 가면 중등 공부 어려운 아이들 별로 없었어요.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5, 6학년 때 무조건 이거는 목숨 걸고 키워줘야 된다. 그런 역량이 있다면 뭘까요? 문해력도 너무 많이들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요즘은 문해력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저희가 요약력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요약력? 네. 그러니까 뭔가를 읽었다면 그거를 요약해서 내 말로 표현할 수 있거나 내 말로 쓸 수 있어야 되는 것들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인풋이 들어갔으면 아웃풋을 해야죠. 근데 이 아웃풋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 가지 이제 집중력이라는 것도 이제 아웃풋을 함으로써 집중력이 중요해지는 부분들도 있고요. 암기를 잘하기 위해서도 아웃풋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요약한 걸 암기해야지 암기를 잘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요약력이라는 거는 공부에 제일 중요한 그 기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일단은 메모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인간의 기억력이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들어온 것들을 그냥 잊지 않고 공부 역량으로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장기 교육으로 남아야 되는데 인간의 뇌용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가 않은 부분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메모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메모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포스트잇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든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일단 메모를 잘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요약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메모를 쓰기 위해서라도 요약을 연습하게 되고요. 그리고 메모를 쓰게 되면 그것들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억력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3단계 연결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초 때 가장 스포자가 많이 등장하는 이유는 초 수학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실력이 없는 아이들도 어렵고요. 실력이 있는 아이들도 어려워요. 일단 실력이 없는 아이들은 기초적인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수학 기초가 없기 때문에 5학년 수학 자체가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거고요. 실력이 있는 아이들은 이게 이제 최상위 수학이라고 보통 이제 심화 수학이 가장 대표적인 문제집이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집 같은 경우에도 초5 과정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6학년 아이도 초5 심화 문제집을 푸는 게 어려워요. 수학에서는 항상 선행만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후행도 중요하거든요. 이 복습을 해야 되는 것도 5학년, 6학년을 중점적으로 많이 복습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초뿐만 아니라 초등 때 저는 꼭 짚고 가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수학 공부하는 방법을 제대로 모른다고 생각해요. 가장 대표적인 잘못된 게 뭐냐면 공부를 교과서가 아니라 문제집으로 시작한다는 게 약간 문제예요. 그런데 문제집은 굉장히 축약되어 있는 표현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예를 들어 더하기의 원리, 곱하기의 원리 이런 것들을 그냥 한 줄로 표현해주고
바로 문제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교과서는 굉장히 불친절한 교재예요. 무슨 얘기냐면 교과서만 가지고는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명확하게 얘기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 얘기는 교과서를 보면서 생각을 해보고 왜 이럴까 생각을 해보고 찾아보고 또 수업을 듣고 수업하기에 적합한 교재잖아요. 교과서는. 네네. 모든 게 완벽하게 써있으면 수업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읽으면 되지. 그쵸. 근데 이거는 수업을 기반으로 한 교재이기 때문에 불친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교과서를 미리 공부를 한다면 아, 여기서는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할 여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수학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질문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걸 친구랑 얘기해 볼까? 이건 왜 그럴까요?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로 공부한 아이들은 어느 정도 이제 생각을 할 틈이 있는 거죠. 문제집으로 시작한 아이들은 정답을 이미 말해줬어요. 그냥 문제만 풀면 돼요. 근데 그나마도 드릴서라고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문제들이 그냥 쫙 있는 그런 문제집이에요. 그런 문제집을 풀 때는 오히려 방법을 알려주고 숫자만 바꿔서 계속 풀게끔 시키잖아요. 네네. 그걸 수학 예습을 할 때 가장 처음으로 그런 교재를 택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연산 때문에. 근데 그게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수학을 처음부터 암기하고 요령하는 방식으로밖에 공부를 못하게 돼요. 그게 초등 저학년 때까지, 중학년 때까지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교과서를 통해서 익혀야 되는 개념이 어렵지 않으니까. 너무 뻔하니까 그냥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교과 괜찮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 5, 6학년, 중학교, 고학년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렇게 너무 뻔하지 않은 어려운 개념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문제집이 아니라 교과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추천하는 문제집 같은 것들이 있어요. 중1, 그러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잖아요. 학교 교과서를 읽는 게 너무 어렵다 싶으면 교과서를 풀어서 설명해 놓은 그런 문제집들이 있거든요. 핀란드 중학교 수학 교과서라는 문제집이 있어요. 이건 초등 교과서도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핀란드에서 실제로 쓰고 있는 교과서를 한국식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가져온 문제집이거든요. 근데 제가 핀란드에 출장을 여러 번 갔었어요. 거기에 이제 수학교육 전문가분 만나서 이제 교육을 사사받기도 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었는데 그분이 이제 설명해 주신 핀란드식 교육이라는 게 교과서부터가 일단 달라요. 걔네는 훨씬 더 많은 실생활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깨닫게 이제 개념 학습을 하도록 교과서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그냥 24 더하기 72 하면 그냥 식으로 써 있잖아요. 근데 걔네는 동전 그림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쓰는 돈을 가지고 계산하게 되어 있어서 실생활 그 자체는. 네. 그런 교과서를 중심으로 이제 개념 공부를 하고 우리 교과서 혹은 우리 문제집 이렇게 넘어가는 게 저는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문제집을 찾아서 하는 것까지는 시간이 너무 없다라고 하시면 최소한 교과서로 개념 공부를 시작하게 하는 것 정도는 필요하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이제 수준 없는 애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수준 있는 애들은 그냥 문제집 바로 풀어도 되지 않아요? 뭐 교과서 뭐하러 읽어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려운 문제집일수록 그 문제집의 그 요약이 더 적어요. 더 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아이들일수록 사실은 교과서가 더 필요할 수 있죠. 교과서 읽는 거 그렇게 오래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은 들고 우리는 문제집을 풀면 공부가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문제집을 풀고 나서부터가 공부의 시작인데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또 많다. 저는 수학에서 안다라는 기준의 그 기준을 굉장히 높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아는 건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요? 질문을 계속해야 되죠. 아이들한테 그걸 정말로 아는지를 물어보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이가 설명하게 만드시면 돼요. 내가 적어도 풀었던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라고 했을 때 왜 이런 전개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나중에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요, 대치동이나 목동 같은 그런 지역에서는 이런 강의도 개설돼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개념들을 조합해서 이 문제를 풀었는지를 정리하는 연습을 하는 특강 같은 것도 개설돼요. 수능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킬러 문화 없애라고 뭐 하셨지만 준 킬러는 여전히 존재하거든요. EBS 다큐멘터리에서 그런 얘기 나온 적이 있어요. 수능 킬러형 문제에 몇 개의 개념이 들어갔는지를 따져보니까 초중고등학교 통틀어서 63개의 개념이 한 문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 더하기, 빼기, 원리 이런 것도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많은 거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될 거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하나의 번뜩이는 개념으로 그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연습이 안 되는 고등학생들을 위해서 좀 전에 말한 그런 강의가 개설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나중에 이런 특강을 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체화돼 있어야지. 초등학교 때부터. 근데 초등학교 때는 그럴 문제들이 많지 않아요. 그럴 때부터 연습해야지. 써야 될 개념이 복잡하지 않을 때부터 해야지. 그래서 이걸 하려면 문제를 풀어야 되는 양이 줄어야 돼요, 지금. 애들이 다 수학을 놓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초 5, 6학년 때 어려운 것도 많은데 엄마들이 이때 수학에 부담을 엄청 주기 시작하세요. 왜? 초등 거 정리하고 중학교 거 빨리 해야 되거든. 난이도도 올라가 해야 될 것도 많아. 그러면 애들은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놔야지. 그게 제일 쉬운 거잖아요. 저도 예전에 그
선생님 오시면은 그 네. 문제집을 뒤를 찢어버리야 되면 없어졌다고 했어요.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 문제집을 저는 숨겼거든요, 저도. 근데 나중에 아빠가 피아노 뚜껑 있었잖아요, 의자 뚜껑. 그거 열었는데 거기에 가득 있었어요, 그게. 저 그거 걸려가지고 과도하면 그런 일이 발생해요. 네, 맞아요. 어쩔 수 없어요. 네. 네, 지금 이 순간까지 듣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 교집합 스튜디오와 가든 패밀리를 구독하시면 더 좋은 인사이트를 매주 수시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고 네, 구독 계속, 부탁드립니다.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은 누가 봐도 영락 없이 수포자야. 그리고 뭐 학업적인 능력도 그렇게까지 요령이 있어 보이진 않으세요. 근데 애들은 너무 잘하는 케이스를 첫 번째 보신 적이 있는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그런 부모님들은 어떤 성향 특성이 있는지. 강의 오시는 분들 중에도 저는 수포자예요, 선생님. 근데 저희 애는 수학을 잘하게 하고 싶어요. 왜냐면 이제 수학을 못하면 대학을 못 가니까. 수학은 약간 선천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거든요. 수학자 시킬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건 타고나야 돼요. 수능에서 그냥 1등급 맞는 게 최종 목표시라면 모든 아이들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을 못 하시더라고요. 자, 일단은 수포자인 학부모님이서 잘하는 아이가 나왔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학부모님이 본인을 최대한 인정하시고 나온 그 이후의 행동 때문이라고 저는 네. 근데 그거를 티를 내지 않아야 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어떤 티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엄마는 수학 못했어.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엄마 아빠는 수포자. 이런 말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집안에는 수학 잘하는 사람 없어. 이런 표현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어릴 때 왜 우리 집은 다 문과 체질이야. 이런 얘기 되게 맞아요, 쉽게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런 표현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돼요? 그게 아니고 그냥 잘한 척 하셔야 돼요. 아 진짜요? 네. 너무 꿀팁이다. 여러분 아시죠? 잘한 척 하셔야 돼요. 잘한 척 하시는데 저는 수학을 잘하셨던 분들, 공부를 잘하셨던 분들이 자녀분을 가르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 이제 우리는 흔히 본인이 공부를 좀 해오는 가닥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뭐 누굴 맡겨도 못 믿었고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가르쳐야지 이러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게 오히려 저는 아이를 좀 힘들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첫 번째는 그때랑 지금의 시절은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식으로 가르치면 안 돼요. 내용도 많이 달라졌고 애들도 달라졌어요. 우리처럼 깜지 쓰는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했던 공부 방식을 아이한테 주입시키는 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공부를 가르치다가 아이랑 서로 사이가 나빠져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서울대 부모님 그런 사람 되게 많거든요. 서울대 부부 사이 공부 못하는 애들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부모님이 조심을 해도 조부모님이 그런 소리를 해요. 근데 이거만큼 아이를 망치는 게 없어요. 걔는 걔 자체로 봐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수학을 못하시는 분, 공부를 못하셨던 분들이 그거를 인정하고 내가 아이한테 도와줄 수 있는 건 공부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공부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전달해 주는 거 혹은 좋은 방법을 찾아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저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던 아이들 중에도 부모님이 오셔서 선생님 저는 수포자였는데 우리 애는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중에서 좀 잘 가시는 분들은 아이 처음부터 그냥 이런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왜 우리도 학교 다닐 때는 공부하기 싫었지만 지금 사회에서 사회생활 하면서 필요한 공부는 알아서 하잖아요. 그거는 또 나름 즐거워서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거든요. 자녀 교육도 내가 수학을 못하고 내가 수학을 싫어했지만 가르치는 것만 아니라면 우리 아이한테 수학을 잘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공부하실 수는 있어요. 그럼 이 공부하는 방법을 아이한테 접목시킬 수는 있어요. 코치할 수는 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환경에서 자율성을 가진 아이들이 수학을 잘해요. 못 풀겠어. 그럼 별표 쳐요. 그럼 엄마가 설명해줘요. 이거보다 별표를 쳤는데 엄마는 도저히 설명해줄 수가 없어. 그러면 얘는 이거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죠. 그럼 뭐 답지를 보든 뭐 누구 선생님한테 여쭤보든 지가 방법을 찾아야 해요. 뭔가 결핍된 환경이 오히려 좋은 상황을 만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영상 같이 이렇게 수학 교육 전문가들이 쓴 책이나 아니면 이런 영상들을 많이 보시는 게 저는 도움이 되는데 일단 처음에는 뭐가 맞는 말인지 모르니까 많이 보시는 게 필요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말하고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 중에 옥석을 가리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애를 너무 잘 알아야 돼요. 얘 성향을 아는 거죠. 우리 애는 연산을 눈치도 빠르고 속도도 빠르고 하기 때문에 굳이 연산 문제집을 풀 필요까지 없는 것 같은데 주변에서는 뭐 연산 문제집을 뭐 매 학기 2권씩 풀어야 된다고 얘기를 한다. 선생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지 말라고. 왜요? 모든 애들한테 다 연산 문제집을 푸는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공부 습관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거나 연산 숙달이 제대로 안 돼서 너무 많이 틀리거나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애들한테 필요한 공부지 연산 원리를 잘 알아서 연산을 잘 푸는 애들은 굳이 그런 연습을 안 해도 돼요. 안 시킬 수 있는 것들은 안 시켜도 되고 시킬 것들만 시킬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실력하고도 관련있지만 성향이라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애는 쓰는 걸 너무 싫어해. 이런 애들한테 뭐 오답 노트 쓰게 하세요. 뭐 메모하게 하세요. 이런 학습을 안 시키셔도 돼요. 자, 쓰는
읽는 게 안 되는 아이들은 적어도 말로 하게끔 하시면 되고요. 어떤 방식으로든 아웃풋을 내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쓴다라는 표현 때문에 학부모님들은 그 쓴다에 꽂혀가지고 뭐든지 다 써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애는 효과가 없던데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의 성향, 우리 아이의 실력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아셔야지 교육 전문가들의 조언이 실제로 우리 아이한테 효과가 있다. 그래서 저희 책에 아이 실력이랑 성향 파악하고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학부모님들이 5, 6학년 아이들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니까. 근데 이 책을 왜 봐야 하냐면 우리 아이가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 하시는 분들도 혹시나 모를 아이의 탈주를 대비하여 미리 보셔야 되는 게 있고요. 앞으로 중고등학교에서 꽃을 피우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뭔가가 다르거든요. 근데 이 다른 것들을 하나하나 체크리스트처럼 저희가 적어드렸어요. 그래서 학부모님이 20일간 저희가 데이 1부터 데이 20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 1부터 초등학교 5, 6학년 때 갖춰야 될 것들, 기초 역량은 이것들이고 그거를 하루에 한 챕터씩 학부모님들이 읽고 거기 마지막에 큐도 있어요. 질문들도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써보시면서 우리 아이한테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실 수 있게끔 어떻게 하면 학부모님들이 공부하실 수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렇게 책을 내면은 엄마대학이라는 수업을 무료로 개설하거든요. 그래서 한 5회 정도 수업을 하는데 저희가 지난번 공부독립이라는 책을 냈을 때 2,000명 동시 줌 수업을 했었어요. 근데 다 무료 수업이고 교재가 저희 책 한 권일 뿐이에요. 그래서 숙제도 내드리고 숙제 검사도 하고 마지막에 수료증도 드리고 뭐 여러 가지 학부모님들의 실천을 위해서 저희가 애쓰고 있거든요. 아이를 위해서 정말 내가 한 20일만 공부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시면은 아이의 5, 6학년 나아가 중고등학교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말 네. 귀한 인사이트 나누셨고 아유,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